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8일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1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가 사망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부상자 5,088명, 기타 1,520명으로 총 7,200여 명에 이릅니다. 관련해서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5.18 민주화 운동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과 오류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당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정당 일각에서는 수십 년을 두고 5.18 관련 망언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올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도 5.18 정신을 폄훼하는 야당 후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모욕과 상처를 안겨주고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던 반목의 역사가 더 이상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꼭 끼어 평론가. 네. 이제 좀 많이 자리를 잡았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에서 이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남겨주셔서 네.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 네. 그 혹시 아세요? 꼭 끼어 하는 이 수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탉에 몇 년까지 사는지 아세요? 몇 살까지? 그걸 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적어도 열심히 해보자. 1년은 살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네. 열심히 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네. 근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오늘로써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명령했다든가 헬리콥터 사격을 누가 시켰느냐라든가 뭐 이런 진상 규명 또 사실은 광주 시민들은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무장을 했던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비무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런 식의 무력 진압을 했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광주 MBC와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말씀하셨던 이 발표 명령의 진상 규명 그리고 최종 책임 법적 최종 권한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40년 전에 수많은 사상자를 냈었던 이 집단 발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 최근에 다시 재개관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격의 현장, 탄피의 흔적 그리고 벽에 난 총탄의 흔적 등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이제 박힌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층에서 발견된 이 흔적 사실상 아래에서 발사했다라고 한다면은 총탄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흔적이 남았어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다. 그러면은 결국은 10층에서 위에서 아래로 쏠 수 있는 것은 헬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수가 이제 감식을 한 결과 245발의 흔적이 나왔고 이후 추가적으로 이제 25개가 더 발견돼서 현재 총 270개 정도의 탄흔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법적 책임이 누가 있는지 따져 묻겠다라고 얘기했고 또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이 사안을 아직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말 광주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이 5.18 때문에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생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더 속상하다 그러는 거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매우 어려웠지만 이미 역사적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좀 코로나 때문에 특히 그 대면에서 뭔가 행사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네. 또 더 이분들을 한번 한풀 꺾이게 만드는 좀 상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전두환 씨에 관련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재판을 담당했었던 장동혁 판사가 갑자기 출마를 하면서 또 네.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소 2m 거리 두기 그리고 이 같은 행사 같은 경우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아직도 책임 소재를 찾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암울한 시기에서 4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헬기 사격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감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더 가슴 아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당시 참여했었던 계엄군은 이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요. 군인이란 지휘 계통의 상급자 말 한마디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그리고 명령에 대한 복종은 절대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긴 당시 24단 대대장으로 근무했었던 유효일 소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걸 뻔히 알아도 상사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군대 조직 그 문화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셈입니다.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위법한 명령을 내리는 상사의 그 명령에는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게 원래 네.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군에 있었던 그 지휘관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그 당시 함께 참여했었던 계엄군 지휘관 사실 이제 5.18 이 문제가 94년 5월 13일 정동연 광주 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등 322명이 전두환 씨 등을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수사에 착수했던 부분인데요. 이 당시에 계엄군에 참수했었던 수많은 지휘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상급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었던 공수부대 투입에 대해서 모두 관여한 사람들인데요. 제대로 처벌받은 지휘관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엄군 지휘관들은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라면 규명도 빨라졌을 것이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다만 이제 5.18 진상조사 규명위원회는 만약 이 규명 과정에 있어서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 협조할 경우에 처벌하지 않고 특별 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동하기에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 과거를 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군 지휘관들이 그렇게 광주 시민을 향해서 나쁜 짓을 해놓고도 국립묘지에 안정돼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인데요. 대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속연수라든지 그 12.12 사태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무공훈장을 받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광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거부했던 그러니까 시민들을 향해서 강경 진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안병하 치안감 네. 돌아가셨습니다. 이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면서요. 예, 일단은 안병하 치안감 같은 경우는 이제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네.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가 있었는데요. 경찰로서 본분을 다했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80년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88년 그동안 있었던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2015년에 돼서야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민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준규 당시 목포경찰서장은 시위 진압용으로 쓰일 무기를 목포 인근 섬으로 미리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민을 위해서 네. 애썼던 분들이 이 현충원에 못 모시게 된 것도 있었고, 네. 혹은 그 반대로 막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던 사람이 오히려 여기 또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네. 지금이야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고요. 주호영,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통합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 보통 시선과 마음가짐에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 일부 인사들이 내뱉었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합리적인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승민 의원, 주호영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사과한다. 일부 보수 야당의 인사들이 좀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 당의 인사들이 많은 망언을 쏟아냈는데 제대로 된 징계? 당 차원에서 어떤 처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이 5.18 관련돼서 망언을 쏟아냈었는데요. 각각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사실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이런 발언을 남겼을 경우에 즉시 당원권 그럼요. 정지를 하거나 또는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이런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이제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런 말로만 남기는 사과가 있다라고 한들 그 5.18 유가족들의 마음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5.18 관련 세계 단체를 법정 단체화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이제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옹호하는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소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겠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아무래도 온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소명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기부금 유용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정의연이 구매한 쉼터, 이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한 것, 또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매입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게 현대에서 준 10억 가지고 이제 쉼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안성까지 가면서 시가가 한 2, 3억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7억 넘게 5천만 원, 네. 주고 사고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평당 공사비도 꽤 많이 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걸 팔았는데 시세보다 훨씬 자기들이 산 것보다 훨씬 싸게 팔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용한 사람들도 너무 지방에 있어서 이용하기 어려웠다.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합당이 화력을 집중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꽃기호님한테 꽃기호가 몇 년 사는지 아냐 물어봤더니, 네. 우리 7479님께서요. 변호사님 꽃기호 아저씨 그만 좀 괴롭히세요. 물어도 못 봅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알려주셨어요. 수탉의 수명은 약 7년에서 30년. 30년까지 살아요? 비싸시네요. 그건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노영희 수발새 아침 화이팅! 이렇게 하셨고요. 4351님은 좀 부드럽네요. 닭은 6년을 넘길 수 없다지만 어떤 수탉은 8년까지 살았대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꽃기호 이제 또 팬들이 늘어나가지고 네. 저를 나무라시는군요. 좋겠습니다. 아유. 네. 자, 오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광주에서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빨리 나와 광주를 지키자. 이렇게 가두 방송을 했던 차명숙 씨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 계셨을 때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빨리 나와서 광주를 지켜라. 이런 방송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걸 호소했겠죠. 그때 그런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게 된 겁니까? 방송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네. 긴급한 상황이 이루어졌고, 저희도 위기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저 이 밤이 어두워졌어요. 네. 어두워지고 캄캄한데, 많은 분이 함께 모여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긴급한 마음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떤 그 위기감? 그래서 집에 계시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냥 호소를 했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때 당시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때 차명숙 씨 연세가 19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만으로 19살이었죠. 그럼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학생이 이런 광주 상황을 보면서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사람들에게 나와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학원생이었었고요. 학원생으로, 예. 예, 학원생이었었고, 누구나 똑같이 네. 물도 떠다 드리고, 빵도 갖다 드리고, 그냥 따라다니고,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앉아서 듣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며칠 지나고 나니까 굉장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몰이 되는 그런, 저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방송국이 불을 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이 상황을 말해야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네. 광주 시민이, 국민이 모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는 호소를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자기의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목동이 소를 모는 것처럼 경찰들이 시민을 몰고 가더라.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군인. 또 군인이었죠. 네, 군인들이 많은,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군복을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어떤 특수라든가 어떤 네. 그 분야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맞아요. 나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군인에 대한 건 굉장히 저희가 좋은 이미지가 있고 좋은 생각이었었는데. 그렇죠.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보여줬죠, 현장에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 저보다 더 한참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함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약간의 위기감도 느껴지고, 이게 뭐지? 어떤 상황이지? 왜 불이 나고 이렇게 몰려다니지? 저희도 이제 같이 도망가야 되고, 무섭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좀 위험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경찰이나 군인들에 의해서 솥대같이 몰려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리로 가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면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빨리 집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지만, 이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성당으로 자꾸 피하고, 성당으로?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게 되고, 또 어느 집에 가서 여럿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다가 또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둔해진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하도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화가 나는군요. 화가 났다라는 것보다는요.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 또 방송이 차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강주에 씨를 말려야 된다고. 모든 건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그럼 저희도 아직 어린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을 수는 없죠. 그러면 많은 자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일 없이 그냥 광주에서 살고 있는 학생인데 경찰이나 군인이 와가지고 니네는 다 죽여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 무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던가요? 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이해가 될 수 없죠. 네. 뭐라 그랬냐? 저는 그 전두환이가 누구의 양아들이다. 그래서 그 전두환이를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강주를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그걸 저는 진실로 믿었고요. 어머나. 우리는 그럼 죽어야 되는 희생자였고 그러면 지금은 강주는 계엄을 내려서 모든 사람 피할 사람 다 피하고 그 시민 강주 시민과 그 민중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들이. 그리고 그중에 저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저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또 언젠가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그렇게 하다 죽어도 별로 그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지금도 당당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뭘 했길래 광주 시민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격하던가요? 그 씨는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넌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의 양아들이라고 군인이라고 군 정권이 다시 독재를 하기 위해서 광주가 이렇게 고립을 시켜서 씨를 말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왔었죠. 네, 군대군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도 계속 그러한 내용이 계속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아직 어린 아이고 그때는 무슨 지금처럼 굉장한 정보가 있는 그렇죠.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지만은 군인이나 경찰이 와서 광주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도망가고 위험하니까 좀 나와서 좀 우리도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우왕좌왕 지키자고 호소를 한 거죠. 호소를 하시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정말 질서정렬하게 어느 조직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했던 그 움직임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잡히신 거 아니에요? 23일에 잡혔고 505 부대 지하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고 그러던데. 왜 고문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건데 네. 저희들을 간첩이라고 그랬답니다. 그거는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네. 강주 시민군 쪽에서도 네. 간첩이다라고 하였다죠. 그래서 잡아야 된다 저 여자들은. 저 여자들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후에 듣게 된 거죠. 제가 나와서 네네. 듣게 되고 너무너무 잘했다라.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 고정 간첩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 저렇게 할 수는 없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간첩 머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21일 날 협상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차 21일 날 12시 50분에 저희는 그거를 1차 학살이라고 그럽니다. 네. 예, 저희는 진짜 인간의 청바지고 인간 몰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서 저희를 쏴 죽였으니까요. 20만이 200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조사 과정에. 그래서 피했죠. 그 1차 사건이 나고 확살이 되고. 그래서 피해서 병원에 가서 하고 있는데 기관인들이 온 거죠. 네. 그래서 505 보안대를 저희도 그 기록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 기록이 나왔다군요. 여자들이 훈방을 해서 상무대로 갔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간첩을 만들어서 간첩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요와 사태를 만들었다고 정확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지하실을 내려갔다는 계단. 네.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냥 뚜드러 팼다라는 느낌.
한 이틀, 제가 거기서 잠을 못 잤다라는 그 어떤 공포. 그렇죠. 뭐 우리는 간첩 잡는 사람들이다. 너네들 하나 정도 죽어서 시신 속에 넣어도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이다라고. 어디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고 누가 지금 접촉하고 있고 지금 강주 누가 와 있냐고. 지금 멀리서 누구하고 사인을 받고 하고 있냐고. 아, 그렇게 또 그게 몰아가고. 목적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안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안동에서 가게를 하시면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크게 왜곡돼 있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 폄훼와 왜곡 관련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당신이 알지 않냐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니까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고. 저한테 따져요. 그리고 10년, 12년 전에도 5월이 몰라요. 지금 말하는 지금 현재 TV에서 그대로 말하죠. 네. 폭도. 네. 그 세금을 먹어버리는 이상한 단체. 네. 그런 이야기 들어서 더 이상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5.18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어제는 40주년 전자제를 하였습니다. 네. 문화의 거리에서. 어제 안동에서 경북에서 아직 50이 되지 않고 50이 약간 넘으려고 한 분들이 한 30명, 40명 가까이 오셨고요. 가족 단위가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네, 그랬군요. 어제는 그 길가이잖아요. 네. 지나가는 강주의 젊은 사람들이 안동에까지 왔어요. 강주의 젊은 청년들이 안동까지 왔어요. 네.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지나가는 많은 거리의 젊은 학생들이 보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랬군요. 지켜보고 갔을 때 마음으로 많이 울었죠. 어제. 어쨌든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 차명숙 대표가 꿈을 팔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2016년도 네. 서울 세고 보름 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꿈을 꿨어요. 네, 2016년도. 그래서 예. 예, 2016년도에 꿈을 굉장히 좋은 꿈을 꿨는데 지금은 그 경남 양산의 개운중학교 전 이사장님, 네, 최영국 네, 네. 이사장님께 이 꿈을 팔면은 다음 대통령이 무조건 될 건데 누구한테 팔까요? 그랬더니 야 문재인 대표한테 팔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 팔아. 이제 어른이 그래서 최영국 이사장께서 그해 5월에 17일 날 대표님을 뵀어요. 문재인 대표님. 이게 같이 자녀집 때 앉았다가 네. 요즘도 장사하세요. 예. 최영국 이사장이 그러지 않아도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 가게로 오시겠습니까? 진짜 오셨어요. 열흘 만에. 네. 그래서 그 꿈에 다른 분이 드셔야 될 그 밥상을 네. 그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차려드렸죠. 2016년도 5월 17일 날 말씀드렸는데 27일 날 오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 대통령이 된 건가요? 네. 그 꿈을 사가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또 사가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되셨고 야, 그 꿈을 파는 분명히 그 꿈은 누구든지 간 대통령 되시는 꿈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에 혹시 그런 꿈 꾸시면 저한테 파십시오.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이 두 번이나 오셨죠. 그렇군요. 하여튼 제가 웃자고 한 말이고 그 마지막에 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좀 엄중하게 여쭙겠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즉 다시 87년 5월 18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나는 민주화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맞습니까? 예, 80년 5월 17일 18일로 간다면 해야죠. 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현장에 제가 그 현장에 바로 있다면 네. 해야죠. 네. 왜 해야 되냐? 네. 바른 정신, 나의 어떤 정의로운 행동 네. 그런 부분에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져서 바로 서는 사회가 되고 그의 국가가 되고 이어지는 정신이 된다면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이어져 나온 후손이지 않습니까? 네. 사상, 여러 가지
긴 시간에 짧은 시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 그때는 제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그때가 오더라도 나는 그 힘든 일을 또다시 하겠다. 우리나라를 네.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80년 5월에 광주에서 가두 방송을 진행했던 차명숙 대구 경북 5.18 동지회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제가 80년 5월 18일을 자꾸 87년 5월 18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일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요. 5.18 40주년 기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서 어떤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1980년 9월에 있었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의 최후 진술 내용을 복기한 사료입니다. 당시 민주투사인 김대중, 이해찬, 설훈, 문익환 등의 최후 진술문을 보면 아픔과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80년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올해 5.18이 남긴 의미에 대해서 이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자 이번 21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계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지금 광주에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오늘 오전에 열리는 기념식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에 와 있습니다. 이번이 그 제40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되는 건데요.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 참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예. 사실 저희 세대가 어렸을 적부터 광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광주 영령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 세대인데요. 이번에 저도 국회에 진출하게 됐고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국민들께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진상규명이라든가 광주를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이전에 5.18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조작해서 부친이 군사재판 받았던 그 시기에 혹시 의장님은 몇 살이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그럼 그때 뭐 상황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5월 17일에 이제 밤중에 군인들이 무장하고 쳐들어와서 네. 저희 아버님과 아버님을 모시던 분들 이렇게 여러 명 연행을 해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연금이 되셨고 네. 계속 광주에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버님의 생사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이래서 정말 답답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군사 재판으로 넘긴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무력감을 느꼈다거나 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거나 이런 감정 때문에 더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연행되신 지 한 2달 반 가까이 돼서야 어디 계신지 그걸 알 수가 있었고 면회가 가능해졌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는 생사도 알 수가 없었고 아버님도 한동안은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버님도 몰랐던 상황인데 아버지가 내란 음모에 수괴가 돼서 그 일을 한 것처럼 되게 있었군요.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연행됐다 해놓고서는 한동안 무엇 때문에 연행되고 어떻게 재판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발표가 없었죠. 그러면 본인들도 뭐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잡혀가서 뭐 이 시위를 뒤에서 조종했고 내라는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라고 계속 자백. 저희 아버님은 고문까지는 안 당하셨지만 네.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네. 아버지가 뭐 빨갱이다 내라는 뭐를 했다 이걸 자백하라고 고문을 하는 바람에 참다 못해서 뭐 자살을 기도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파킨슨 병까지 걸렸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이 좀 정리가 되고 나중에서 부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그 내용이 들은 신문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아버님이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으면 자기들 말을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보여준 것인데, 아버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희생당한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저들과 타협할 수가 없다. 차라리 목숨을 잃는 게 낫지 여기서 굴복할 수 없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랬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최후 진술문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여기 보면은 당시 사형본으로 쓴 옥중 수필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다시는 정치 보복이 있으면 안 된다. 본인이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았지만 일체 용서를 선언한다. 이런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나중에 가족들이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시던가요?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너무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면 아유 왜 이렇게 좀 자기 것 좀 챙기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사실 아버님께서 원래 그 독학으로 네. 역사와 철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과거 역사를 비추어 볼 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총살당할 이 위험에 처했다 간신히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의 정신을 계속 주장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가족들이 사형 선고 직후에 면회를 갔을 때도 이제 절대 복수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가족들도 뭐 아버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뭐 이 신군부와 타협해서 적당히 목숨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고 안 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 하나로 버텼다. 예, 그렇죠. 정말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아버님이 그런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께서 옳은 길을 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특히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그 원칙을 지키고 네. 끝까지 투쟁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이 그런 확고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여사가 보여주는 그 남편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지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군요. 예,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5.18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60 항쟁으로 민주화를 할 수 있었고 네. 또 촛불혁명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제 5.18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을 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입성을 2주밖에 안 남겨두었는데 21대 국회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난 가서 어떤 식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좀 더 구현시키고 싶다 이랬는데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실 수 있는지 5.18 정신은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 성장, 발전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뭘까요? 아무래도 뭐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국민 소환제라든가 네. 이제 국민들이 뭐 법안과 헌법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군사 독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갈등 또 어떤 문제점들이 이 분단에서 비롯됐다. 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네. 이 우리 사회 내에 많은 문제, 이 정치적으로 생기는 문제 이것들을 야기시키는 것이 이 분단의 갈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 소환제라든가 국민 헌법 발안제라든가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